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재정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0강 이제 할 차례입니다. 40강. 정가기착에 대해서 이제 남은 부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적 이윤세의 정가 설명을 드렸는데, 순수 경제학적 이윤세는 정가 없다. 정가 없이 기업이 다 부담한다. 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정가 없으니까 환원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순수 경제학적 이윤세라면 정가 없다. 정가 없다는 게 전전도 없고 후전도 없고 아무 정가 없고, 그래서 기업이 100% 부담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럼 현실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순수 경제학적 이윤세. 근데 이제 현실의 이윤세에 가까운 게 이제 법인세입니다. 현실 법인세는 정가될까 안 될까? 자, 이제 현실의 이윤세라고 볼 수 있는 현실의 이윤세인, 기업의 이윤세인 법인세 있죠. 법인세. 법인세는 정가가 될까 안 될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한번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조세강론에서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정가된다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정가된다. 정가 이루어진다. 정가된다는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들한테, 상품 소비자들한테 전전도 되고, 또 노동 투입자들, 자본 투입자들, 요소 투입자들한테 후전도 된다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순수 경제학적 이윤세라는 그런 이제 우리 정가가 없고 이제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현실의 이윤세라고 하는 법인세는 법인기업 이윤세잖아요. 법인기업 이윤세는 정가가 된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재정학자들의 그 견해입니다. 이제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죠. 이유가 뭐냐? 총 세 가지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윤의 정의, 경제적 이윤이라는 거 하고요. 이 회계학적 이윤, 법인세상의 이윤은, 법인세상의 기업의 이윤은 회계학적 이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정의의 차이입니다. 경제학적인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 회계적 이윤, 여기 이제 법인세법상 이윤입니다. 회계적 이윤은 법인세상 정의되는 이윤인데, 법인세상 이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왜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의 차이가 있느냐? 그럼 이윤을 우리가 정해봅니다.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총비용을 뺀 게 이윤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업의 총매출액, 총수입, 총매출, 기업의 총매출에다가 이제 총비용, 여기 이제 경제학적 비용부터 먼저 정의합시다. 경제학적 비용, 경제학적 총비용. 경제학에 쓰는 비용은 전부 기계비용인데요. 기계비용, 총기계비용을 빼면은 이제 경제학적 초과이윤입니다. 경제적 초과이윤을 파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자를 적는데, 여기 이제 경제학에 정의되는 이윤이거든요. 이윤 이제 총매출은 뭐 아시겠고, 그 빼면 이제 비용을 총경제학적 기회비용,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총 기회비용을 빼면은 경제적 초과이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경제적 이윤세라는 거는 요 이윤입니다. 요 이윤에만 조세를 때리면 정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여기서 모든 비용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정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경제학적 비용에는 뭐가 고려되어야 되느냐? 우리 기회비용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네. 회계학 비용, 자, 회계적 비용, 회계학 비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에서는 요 비용만 인정합니다. 회계학에서는 요 비용만 비용이고요. 근데 경제학적 비용은 요 회계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속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비용의 정의의 차이가 있어요. 비용에. 그 회계학 비용은 여러분이 회계학도 하시니까 너무 잘 알죠. 회계학 비용은 뭐 이제 원료 구입비라든지 원료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돈 빌렸다면 차입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 고용했으면 지불 임금이라든지 임금 그다음에 뭐 건물 빌렸다면 임차료라든지 자 뭐 다른 것도 많겠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있죠. 기계 내부 기계재 그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죠. 감가상각비라든지 자 요거는 노란 걸로 적어드릴게요. 감가상각비 우리 지금 고증자본 소모라고 부르죠. 고증자본 소모라고 부르는데 옛날 요걸 감가상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감가상각비 등 이런 이제 이 여러 가지 회계학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법인세상 회계학적 이윤이란 뭐냐면은 회계학적 이윤이란 법인세상에 정의되는 이윤은 요 총수입에다가 요거만 빼줍니다. 요거만 이제 회계학적 비용이고요. 법인세법상에 정의되는 비용, 공제해주는 비용이 요거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만 빼고 남는 것이 회계학적 이윤이요. 요거만 빼주면 그러니까 노랑 요거만 빼주면은 회계학적 이윤, 회계학적 초과이윤이 됩니다. 여기 이제 법인세상 정의되는 이윤이죠. 이윤인데, 그래서 법인세상이나 회계학에서 요거 비용만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총수입에서 요거 비용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회계적 초과이윤을 해서 여기다 조세를 때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용인데, 이제 기속비용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비용인데, 이거는 왜 비용 공제 안 해주지? 이것도 비용이다. 이것도 비용 공제해달라. 근데 안 해주잖아요. 회계학에서나 법인세에서는. 이걸 비용 공제 안 해주잖아.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도 비용인데 비용 공제 처리 안 해주냐. 그럼 요거만 왜 비용으로 하냐. 그럼 여기 회계학적 이윤, 법인세상의 이윤이 가대 계상된다.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증가시키겠다. 우리 보통 기업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막 이걸 본전 그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정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럼 기속비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 기업이요 은행이나 남한테 돈을 빌려오면 차입이자 나가잖아요. 그죠? 차입이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회계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영세상인들 우리 소상공업자들 있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자기 돈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치킨집 하는데 뭐 자기 돈을 넣고 하잖아요. 자기 돈이 투자됐을 때는 회계학에서는 그 자기 돈에 대한 이자를 공제 안 해주잖아요. 이자 비용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그것도 분명히 비용입니다. 왜? 자기 돈을 갖다가 남한테 빌려주면 이자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자기 사업에 자기 돈을 투자해 놨으니까 그 이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이 만약에 이 사업에 들어간 거 있으면 자기 돈에 대한 기속이자 자기 돈에 대한 기속이자입니다. 자기 돈 투자금에 대한 기속이자 이게 경제학적으로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으로 해서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건물을 쓰고 있다. 이 건물 남한테 빌려주면 이거 자기 건물인데 남한테 빌려주면 이거 임차료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료. 근데 이제 자기가 쓴다. 자기가 써서 이것을 이제 치킨집을 한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물 쓰고 있는 경우에 이제 기속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장인데 자기도 노동자처럼 아르바이트생처럼 자기도 일하잖아요. 그죠? 손님 오면 판매도 하고. 그럼 자기 노동력이 투하됩니다. 사장이 자기 노동력이 투하하는데 만약에 이 사장이 다른 데 고용돼서
그런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 받을 수 있는 사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 노동은 토하는데 자기한테 임금 챙겨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노동, 이 사장의 노동력이 토하된다면 자기 노동력에 대한 기속임금 등 이런 게 자기 돈이 들어간 거 있다. 요 안에 사업에 자기 근무를 쓰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이 토하되는 게 있다. 이 사장의 노동력이 토하되는 게 있다면 요 기속이자, 기속임대료, 기속임금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서는 비용으로 다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다 해가지고 비용이 다 포함시키고 경제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시지만 이런 거 비용 처리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주잖아요. 법인세상에도 그걸 비용으로 처리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자기 돈에 대한 이자, 자기 건물에 대한 임대료, 자기 노동에 대한 기속이 이것도 다 비용으로 인정하고요. 요까지 이제 수입에서 다 빼주고 비용 공제해주고 순수한 이윤에 대해서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 조세가 때려진다면 정가할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는 경제적 이윤세입니다. 경제적 이윤세. 그럼 정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회계학에서나 법인세상의 이윤 정의는 요걸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고 요것만 빼가지고 회계학적 이윤을 해서 여기서 조세를 때려버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내 돈 들어간 거 있는데 기속이자 있는데 내 건물 쓰고 있는데 기속임대료 왜 비용 공제 안 해주지? 내 노동 들어갔는데 기속임금 왜 비용 공제 안 해주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정가시키버리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가격 올리면서 정가, 노동자들한테 임금 깎아내리면서 후전, 정가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정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가장 핵심은요, 보통 자기 건물, 자기 노동력보다도 자기 돈이 들어간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기속 비용 중에 기속이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우리 조세 강론에 가면은, 법인세 강론에 가면은, 요 기속이자를 공제해주느냐, 자기 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느냐 안 해주냐, 비용 공제해주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언급이 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강조되는 게 자기 돈에 대한 기속이자 요것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요 세 개 다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비용으로 기속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속이자입니다. 기속이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요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우리 이제 회계학에서 기계의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할 때 진짜 그 기계가 1년 동안에 얼마나 감가됐는가, 달아 없어졌는가를 알 수가 없죠. 우리 붕어빵 사업하면 붕어빵 기계를 사용했을 때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이 기계가 얼마나 감가상각이 됐는지 10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그런 걸로 편리하게 이런 기계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해라, 이런 기계는 정률법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냥 회계학 기준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10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기계의 어떤 기계든 간에 1년 동안에 사용해서 닳고 마모가 되고 이 성능이 떨어진 그거를 10만이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 기계의 정확한 감가상각만큼 비용 공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 회계학에서 감가상각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냥 편리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감가상각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10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정확한 각 기계별로 감가상각되는 감가상각을 우리 경제적 감가상각이라는데, 이 경제적 감가상각의 감가상각 공제, 감가상각 비용 처리의 어려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 예를 들어서 진짜 모르겠지만 어떤 붕어빵 기계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10만이 알 수 있지만 이 기계가 1년 동안에 1000만원치 감가상각이 됐다 합시다. 근데 1000만원치 기계가 마모되고 했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 요 붕어빵 기계는 1년 동안에 100만원치만 감가상각 해라, 회계학에서 법인세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 기분 나쁘게 또 사업자가 나는 기계가 진짜로는 1000만원치 달아 없어졌는데
100만 원치만 비용 처리하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수한 10만이 할 수 있는 경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할 수 없지만은 이 이제 경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언급되거든요. 법인세 강론에 가면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위험 부담 비용, 이 위험 부담 비용에 대한 비용 문제, 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여기 없지만은 우리 사업을 하면 위험 부담을 많이 하잖아, 사업가들은. 특히 요새 뭐 코로나 이런 굉장히 사업을 하려면 위험 부담 엄청 해야 되죠. 그런 거 위험 부담 비용이 이게 회계학적으로 비용 처리해 줍니까? 이런 거 비용 처리해 줘요? 보험료 내는 거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보험료는 비용 처리해 주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위험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회계학에서는 법인세상에 비용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거. 위험 부담 비용. 뭐 그런 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현실의 법인세는 순수 경제학적 이윤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가 보통 일어난다. 만약에 이제 순수 경제적 이윤세라면 정가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부 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이제 법인세 강론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 이게 순수 이윤세가 되면은 정가 안 되는 게 좋은 조치 아닙니까? 정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실의 법인세를 순수 이윤세로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다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 핵심인 것은 이 2번하고요. 1번에 기속이자를 비용 공제해주냐, 안 해주냐. 10만이 할 수 있는 그 기계류들의 경제적 감가상각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이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부분 균형 분석의 정가 기차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시장만 보는 부분 균형 분석은 우리가 이제 개별 물품세부터 소득 과세 딱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일반 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반 균형 분석의 정가 기차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타 시장과의 연관 관계까지 따지면서 정가 기차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면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외우시는 게. 자, 3번 일반 균형 기차 분석. 일반 균형 기차 분석. 일반 균형 기차 분석의 이제 가정부터 먼저 보면은, 가정은 일단 일반 균형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앞에서 그 후생경제학 한 적이 있죠. 그거하고 모델이 똑같아요. 모델 자체는. 이 나라에 A, B라는 2인이 산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산다. 이 재화를 만든다. X제, Y제. 이 요소가 존재한다. 노동과 자본 설비가 존재한다. 이런 이제 모델입니다. 2인, 2제, 2생산 요소 모델입니다. 자, 이런 나라고요. 일반 균형 모델 그대로 우리 후생경제 좌파 후생경제학이라는 파트 일반 균형 모델 가정에 그 모델과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 X제는 가정합시다. 노동집약제고요. 노동집약제라 가정하겠습니다. Y제는 자본집약제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이제 XY에 배분해서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근데 X제는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재화, 상대적으로. Y제는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재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요거 시험 나오면 이렇게 가정하고 나옵니다. X제가 노동집약제다, Y제는 자본집약제 이렇게 언급하고 나와요. 물론 뭐 X제가 자본집약제에 바꿀 수도 있죠. Y제가 노동집약제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X제는 노동집약제고 Y제는 자본집약제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의 기착 분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균형 기착은 절대로 우리 앞에 부분 균형처럼 절대적 부담 분석은 안 됩니다. 절대 부담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30원 부담한다, 누가 70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 부담 분석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 상대 부담 분석입니다. 상대 부담 분석. 즉 상대 부담 분석이라는 것은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다, 누가 상대적으로 덜 부담한다, 이런 분석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얼마, 생산자가 얼마, 이렇게 이제 얼마 100원 중에 소비자는 40원, 생산자는 60원, 이렇게 딱 절대 분석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 물품세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 절대 얼마 부담한다, 절대액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석입니다. 절대 부담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고로 무조건 상대적 부담 분석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모델 가정, 그 다음에 X제 노동집약제, Y제 자본집약제를 가정하고요. 이것도 가정입니다. 절대 부담 분석은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상대적 부담 분석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개별 물품세의 기착 분석이다. 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개별 물품세라, 개별 물품세. 이거 심 많이 나오죠. 개별 물품세의 기착 분석이다. 이 뭐냐면은, 이 나라가 XY 두 제가 있잖아요. XJ, YJ가 있는데, YJ는 물품세, 소비세 부과 안 됩니다. XJ만 물품세가 때리집니다. 그걸 개별 물품세, 개별.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이제 다른 세율로 부과되든지 아니면 한 개만 조세가 때려지는 게 개별 물품세고요. 일반 물품세는 우리가 부가치세처럼 모든 이제 동률의 소비세가 때려지는 건데, 그거는 일반 물품세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갑시다. 어차피 다른 세율의 물품세가 부과돼도 개별 물품세인데, 다른 세율이 나면 이거는 세율 0%라고 보면, 이거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세율 0%, 여기는 세율 10% 뭐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X제만 물품세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Y제는 가시 안 됩니다. 가시 안 되고 X제만 물품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X제는 노동집약제인데 X제의 물품세만 부과됐습니다. 이 물품세는 상대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이 말이죠. X제에 부과된 물품세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어디로 증가돼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건 먼저 이제 전전 쪽에 전전 사용측 측면이라고 합니다. 전전 쪽,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 XY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A와 B잖아요. 소비자들. 이 나라가 이제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XY 만들어지면 이거를 소비하는 자들이 A와 B라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용자 쪽으로 전전이죠. 전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첫째, 사용측 측면이 이래 되고 전전 쪽이다. 사용측 측면에 전전 쪽으로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A가 부담 많이 할 것인가? B가 부담 많이 할 것인가? 요거죠. 어차피 A와 B가 XY를 소비하잖아요. 소비하는데 요 X제만 물품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Y제는 물품세를 안 때렸습니다. 그럼 이 물품세를 누가 많이 부담? 전전 쪽으로 XY를 사용하는 측면, 전전 쪽으로는 A와 B 중에 누가 많이 부담할 것이냐 이건데요. 자, 결론은 제가 빨간 거로 적어드릴게요. 과세된 재화를, 과세된 재화를 이건 일반화시켜야 돼요. 여기서는 X제입니다. X제인데 과세된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자, 더 많이 소비하는 자가 부담 크다. 소비하는 자가 상대적 부담 크다. 전부 상대잖아. 상대 부담 크다. 부담 크다. 그리고 이제 A라 B라 말 못하는데 요 XY를 A와 B가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이 X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자가 있을 거야. A든 B든.
X를 더 많이 먹는 사람, Y보다는 X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A가 더 많이 먹는다 합시다, X를. 그러면 A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B보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비싸지잖아요. 이거는 상대로 싸지잖아요. 요거 상대로 이제 물품세가 뭐가 되고 이거 상대로 비싸지고 이 상대로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X를 좋아해가지고 X를 좋아해서 X를 상대적으로 과세된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자가 당연히 조세 부담이 크겠죠. 이때 얼마를 부담하는 그건 알 수가 없다. 절대 분수가 안 되는데 상대적 부담이 더 크다. X를 좋아하는 자, 요 과세된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자가 누군지 몰라도 A든 B든 두 사람 중에 상대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건 당연히 이는 쉽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이게 상대로 싸지잖아요. 싸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 부담이 적은 거고, 이 비싸진 자를 좋아해가지고 더 많이 소비한 자는 상대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A, B 중에 누군지 몰라도. 자, 이거고요. 여기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비싸진 거 이 생각하면 돼요. 비싸진 거.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많이 먹는 자가, 많이 좋아하고 소비하는 자가 상대 부담 크다 이런 논리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고 이런 걸 외워두면 돼요. 근데 외우는데 무작정 외우는 건 잘 까먹혀.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도 왜 그런지 조금 생각해보면 여기 두 개 중에 이제 이게 비싸지잖아요. 여기 가세, 개별 무품세는 한 제한만 가세를 때리는데 이게 비싸지고 이는 싸졌다. 그러면 이 나라 국민 A, B 중에 A와 B 중에 전전 쪽이니까, 사용자 쪽이니까 X를 좋아해서 X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상대 부담 크고, X를 별로 소비 안 하는 사람은 상대 부담이 적다. 상대적 부담 전부 다. 뭐 그런 결론이 내리지는 거죠. 자, 여기 끝났어요. 여기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비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부담 크다. 근데 이거 이제 상쇄하는 요인이 있어요. 상쇄 요인. 이걸 상쇄하는 요인.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데, 이 자기 부담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이렇게 상쇄 요인. 상쇄 요인이 있다. 이걸 부담을 좀 상쇄시키는 요인이 있다. 우리가 뭐 여기 앞에 다 했잖아요. 만약 이 소비자가 X를 처음에는 잘 먹었는데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품세가 딱 부과되니까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수요 탄력도가 강력하면, X에 대한 수요 탄력도가 강력하면 수요를 확 줄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X를 좋아했는데 많이 먹었는데 과세가 딱 되니까 비싸지니까 수요를 확 줄인다면은 자기 부담이 많이 상쇄되죠. 우리 앞에도 자기 탄력성이 크면은 자기 부담을 많이 상쇄하잖아요. 이 탄력성이 크면은 파워가 세니까 자기 부담을 많이 상쇄한다고 했죠. 그거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쇄 요인은 이 소비자 있잖아. 이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이 지하에 대한 X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 상쇄됩니다. 상쇄합니다. X 수요 탄력으로 부담을 상쇄시킨다. 이건 상쇄 적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갔을 때 전전 쪽에 이제 X를 많이 소비하는 자가 부담이 큰데, 만약 이 소비자가 X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다면 결론은 부담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탄력도가 무한대면 이 부담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이 소비자의 이 물품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제로돼요. 그 정도로 상쇄연이다. 서로 이제 상대적 요인. 여기 결론이지만 물론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다면 이 결론이 이제 답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비자의 요 재화의 X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자기 부담이 자꾸 상쇄되고 이게 만약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극단적이죠.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이 결론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자기 부담은 없다 이래요. 이 소비자의 X에 대한 물품세 부담은 없다. 상대적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상세 요인하고 결론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이 전전은 간단하죠, 이렇게. 그 다음 후전 쪽입니다. 후전은 이제 노동자가 많이 부담할까? 자본가, 이제 이 X제 물품세는 맞습니다. 이거 물품세인데, 물품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전전도 되고 후전도 되잖아요. 후전은 이제 이 노동자들이나
자본가들한테 정가, 이제 이자를 깎아내리거나 임금을 깎아내리거나 노동자들이나 자본가들한테 정가하는 게 후전이죠. 후전. 원천척이죠. 원천척이라기도 하고 후전 쪽이라고. 시험에는 원천척 측면의 부담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후전 쪽의 부담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그런데 이거 이제 결론 여기까지 하고 새롭게 이제 이 원천척 이거는 끝났어요. 전전 쪽의 부담 분석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후전 쪽에 제목은 적어드리면 이제 원천척 측면, 원천 측면, 후전 쪽, 후전. 그러니까 이 물품세가 부과된 것은 맞는데 이 물품세의 부담을 노동자들이 많이 부담하냐, 자본가들이 많이 부담하냐 이쪽이죠. 그 후전 아직 우리 앞에 후전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엑셀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물품세가 부과되니까 엑스 생산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엑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나 자본가들한테 정가도 하잖아요. 임금 깎아내리고 이자 깎아내리고 이게 이제 후전인데 그 후전 쪽입니다. 요거 후전은 이제 요거 내용이 많아요. 요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요거는 간단하잖아요. 결론, 상세요인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요. 요거는 결론과 상세요인, 굉장히 상세요인도 여러 가지 있고요. 결론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물품세 끝나면 이제 일반 물품세, 우리 부가치세 같은 거 모든 제하의 동률로 10%의 물품세가 부과되는 일반 물품세 기착분석. 그 다음에 개별 요소, 이제 물품세 말고 이제 요소 소득가세인데 개별 요소 소득가세와 일반 요소 소득가세 뭐 이렇게 요소 소득가세, 물품세, 물품세도 개별 물품세, 일반 물품세 두 개. 요소 소득가세도 개별 요소 소득가세, 일반 요소 소득가세.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